미 대륙 횡단을 마친 취재진은 멕시코로 들어가기 위해 다시 내륙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멕시코로 가는 길은 뜨거운 사막길이었다. 미국과 멕시코는 3,2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서 입국이 가능하지만 멕시코 시로 이어지는 길은 두 길뿐이었다. 취재진은 내륙의 길을 택했다. 애리조나의 7월은 폭염의 계절이었다. 화씨 110도, 섭씨 43도의 살인적인 애리조나의 폭염 속에서 우리는 최초로 멕시코인들과 만났다. 처음 만난 멕시코인들. 그들은 애리조나의 사막도시 유마의 철창에 갇혀 있었다. 태양에 걸린 검붉은 빛깔의 멕시코인들. 그들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들이었다. 간밤에 국경을 넘다가 미 국경 순찰대에 붙잡힌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차 타고 국경에 가서 그걸 보여주겠다. That'd be better, I think. Yeah. Okay. But now, any special anecdote that you would like to mention about it? About the Border Patrol. 4 Armored 18th and Silverton. It'll be about 15 minutes before I get down the port. I'll wait for it. Okay, we're just people for you. 멕시코 국경이었다. 방금 전에 만났던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다시 국경 저쪽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었다. 간밤에 이 유마 지역에서 붙잡힌 306명의 멕시코인들은 그렇게 다시 자신의 나라로 되돌려지고 있었다. 처치한 모습.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뜨거운 한낮의 태양 때문에 지쳐버린 그저 무료하고 번태로운 얼굴들이었다. In 1986, the 1986년은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그 해에 멕시코 국경에서 180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했습니다. 87년 이곳 유마 지구에서는 9만 4천 명을 체포했습니다. 우리 책임 국경은 길이 180마일, 면적 7만 3천 평방마일에 달합니다. 아주 최근에 부쩍 불법 입국이 증가했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마일 되는 강이 자연히 국경이 되지만 나머지는 철망만이 쳐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이 강을 통해 많이 건넙니다. 물론 이쪽으로도 들어옵니다. 국경서 60마일 되는 곳에 기차역이 있는데 물이 없는 아주 위험한 사막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조망과 물 없는 사막. 지난해 7월엔 18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사막을 횡단하는 열차의 컨테이너 속에 타고 있다가 질식해 숨지기도 했었다. 매일 이곳을 잘 쓸어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쪽에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대낮이라 별로 없군요. 왜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철망은 정기적으로 보수됩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찢어놓습니다.
계속 고쳐놔도 But it 소용이 is 없습니다. repaired regularly. This is one of many, many holes in this stretch of the fence. Where you live? Over the wall or here? Mexico. Mexico. You live in Mexico. Yeah. 뚫어진 철망 사이로 무심히 국경을 오가는 멕시코의 어린이들. No problem. 어른이 됐을 때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No, pues nosotros venimos a bañarnos. They just go over to swim. They're swimming in the canal. Ah. No venimos a bañarnos.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은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멕시코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었다. 80년대 들어 미국에 몰래 들어가 돈벌이를 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은 600만 명. 3,200km에 이르는 미 멕시코 국경 전역에서 쫓고 쫓기는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Clothes, the clothes are in the bag. Yeah. So he doesn't get them wet before he goes. 취재팀은 지금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와 있습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작은 마을이 알고도네스라고 하는 멕시코의 국경 마을이고 오른쪽은 미 아리조나주의 유마 지역입니다. 이 국경지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1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돼 추방을 당했고 어젯밤만 하더라도 이 유마 지역에서만 306명의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돼 오늘 추방됐습니다. 3,500명의 순찰대원으로 지키기에는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지대가 너무 넓다는 것이 이곳 순찰대원들의 지적입니다. 조금 전에 추방당한 멕시코인들은 아마 오늘 밤 다시 불법 이민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가? 멕시코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 취재진은 그러한 의문을 안고 이 국경지대를 떠나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담 너머 저쪽 우리가 지나온 곳은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 이제부터 가고자 하는 담 너머 이쪽은 가난이 보편화되어 있는 멕시코. 불과 1분 만에 우리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넘어서고 있었다. 같은 땅, 같은 대륙이었다. 그러면 무엇이 선 하나의 이쪽과 저쪽을 이토록 강렬하게 구분짓게 했는가? 멕시코의 면적은 197만여 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면적의 16배에 이른다. 온대와 열대, 건조 기후권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기후로 해서 이 땅에 재배되는 작물도 다양하다. 커피와 야채와 면화는 이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기도 하다. 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한 축산물은 한때 이 나라의 기반이었고 지금도 축산물 생산량은 세계적이다. 지하 자원은 더욱 풍부해서
시에라마드라 산맥은 세계 최대의 은매장지이며 유황과 납, 석유 등 넓은 국토 곳곳에 다양한 자원이 묻혀 있어 멕시코는 자원 대국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멕시코시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이 나라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결코 자원 대국의 긍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시에라마드라 산맥을 끼고 멕시코시에 이르는 2294km의 대장로죠. 그 길 위에서 만난 멕시코인들은 한결같이 가난에 찌들어 있었다. 넓은 땅, 풍부한 자원. 참으로 부러운 땅, 부러운 자원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들은 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나 꿈꾸고 왜 여전히 개인 소득 2,000달러 미만의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시골 마을의 중앙 광장에는 대낮에도 사람들이 몰려나와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을 어느 구석에도 활력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발 2240m. 고원의 도시 수도 멕시코시티는 국경을 넘어 사흘 동안 달려오면서 봤던 그 멕시코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거리에는 300만 대의 차량이 넘실거리고 2,300만의 인구가 북적거리고 있었다. 시골과 도시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프랑스의 작가 자크 베르는 멕시코를 가리켜 이 지구상에서 여행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나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를 돌아본 사람들은 남북 3천여 킬로미터 사이에서 펼쳐지는 그 다양한 풍속과 다채로운 풍경, 그리고 고대와 현대, 원시와 문명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내는 그 독특한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32만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합대학교를 갖고 있는 나라. 지금도 말타기와 나귀 타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300만 대의 차량이 질주하고 있는 중남미 최대의 도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었고 자크 베르 같은 작가마저도 그저 여행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나라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멕시코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 즉 이 나라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여러 나라가 대부분 다 그러하듯 이 멕시코의 현대사도 스페인 정복자들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야와 아즈텍으로 대조되는 수준 높은 고대 문명을 구가하던 멕시코가 1519년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무너지면서 오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 멕시코는 일찍이 근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졌다.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한 뒤 국내에 혼란이 찾아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자초했고 영토의 반에 가까운 부분을 미국에 건네줘야 했다. 그러나 그 뒤 개혁과 혁명을 통해 멕시코는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근대 국가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1917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근로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신헌법을 채택하고 1940년엔 군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등 20세기의 모범국가로서 착실한 성장을 계속했었다. 1940년부터 계속되어온 연평균 6%의 경제 성장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멕시코 경제에 화라산처럼 불을 붙인 것은 석유였다. 1960년대 말 매장량 2,500억 배럴의 멕시코만 석유가 확인된 것이다. 석유, 그 엄청난 석유는 세계의 이목을 멕시코로 집중시켰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화근이었다. 신흥 산유 대국으로 부상한 멕시코는 서방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모하게 자금을 끌어들였다. 대규모 산업화 계획을 세우고 야심적인 사회보장 계획도 세웠다. 지하철이 건설됐다. 요금은 우리 돈으로 10원, 적자는 석유 수익금으로 보전하면 그만이었다.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석유값이 오르자 멕시코의 장밋빛 희망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태양의 나라 멕시코는 진정 태양처럼 치솟아 올랐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은 재정과 금융의 팽창을 가속화시켰고 외채는 71년 이래 연평균 26.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1,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었다. 멕시코시 중심가에 높이 솟아있는 43층의 라틴 아메리카 타워. 중남미 최대의 이 빌딩은 바로 1980년대 초까지 최고 8%의 성장률을 보이며 떠오르던 석유 대국 멕시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198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멕시코는 참담한 좌절과 시련을 맛봐야 했다. 멕시코 경제가 갑자기 곤두박질을 시작한 것이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인플레는 한 해 50%에서 최고 150%에 이르렀고 달러 환율도 치솟아 올랐다. 82년 1달러에 25페소 하던 페소화는 지난해 7월엔 1달러에 1,300페소로 평가절하돼 있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기계에 대한 구매력을 떨어뜨려 내수 산업이 형편없이 위축됐다. 실업이 늘기 시작했다. 매년 70만 명이 직장을 잃어갔다. 농촌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늘고 주택만을 요구하는 데모가 연일 계속됐다.
Llegue 5 minutos. ¿Dónde? Cuenta que me están sacando. Oye, oiga, espérame, deja ponerme en pose. 수도 멕시코시의 공기도 죽어가고 있었다. 세계 최악의 영구 스모그가 아름다운 도시를 가려놓았다. 경기가 좋았을 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자동차는 이제 단지 공해 주범으로 전락해 있었다. 공해로 인한 호흡기 질병으로 죽는 어린이들이 한 해 3만 명. 그래도 멕시코인들은 수도 멕시코시로 몰려들고 있었다. 도시는 다시 쓰레기로 덮여갔다. 누적됐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멕시코 경제가 그 도약의 문턱에서 좌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치솟아오르던 멕시코의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까닭은 무엇인가? 멕시코 경제에 밀어닥친 대지진의 진원지는 어디였는가? 석유. 바로 그것도 석유였던 것이다. Y este fue un problema muy serio para nosotros, porque nosotros quizás nos confiamos 석유 mucho 가격의 en el 하락은 ingreso proveniente del 우리에게 petróleo.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Y precisamente confiados en 그것은 este ingreso, 우리가 그만큼 fue que nosotros, 석유라는 자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nos, 석유가 가져올 수입을 믿고 우리나라는 una elevada 외국 은행의 deuda 빚을 많이 con 얻었습니다. diversos bancos del exterior. 86년 한 해 Eh, 석유 가격 nada 하락이 menos, la baja 국내 del precio del 경제에 petróleo 가져온 타격은 significó para México el 80억 pasado, 달러에 달했습니다. un ingreso menos de 여기에다 8,000 우리가 겪은 millones de 1985년 9월의 비극을 더한다면 dólares. Si 당신들이 a 질문한 esto se le 우리 agrega, 경제의 가장 큰 la 원인을 tragedia 알 수 que 있을 것입니다. nosotros tuvimos en septiembre de 이러한 고비는 1985, 우리에게 큰 pues,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podríamos señalar estas dos causas como las causas medulares de pues una serie de difíciles situaciones económicas que se nos plantearon. 유가의 하락. 그것은 멕시코 경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태풍이었다. 1981년 말부터 시작된 유가의 하락이 전체 수출의 69%를 석유가 차지했던 멕시코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이었다. 하루 280만 배럴씩 쏟아져 나오던 석유만 믿고 외자를 무턱대고 도입하다 빚은 파탄이었다. 그러나 유가의 하락은 하나의 현상일 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멕시코의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쯤 달려가면 데킬라 마을이 나타난다. 멕시코의 상징술인 데킬라라는 이름은 이 술을 빚어내는 바로 이 마을의 이름에서 연유한다. 1700년대부터 술을 생산한 이 마을엔 10여 개의 데킬라 공장이 있고 그 가운데 1795년에 세워진 호세 쿠에르보가의 공장이 가장 크다. 용설란의 일종인 마게이의 잎을 모두 자르고 둥근 뿌리만을 수증기로 찐 다음 발효시키면 독특한 맛의 증류주 데킬라가 만들어진다.
산뜻한 맛과 특유의 향을 가진 테킬라는 알코올 함유도가 40도에서 60도나 되는 독한 술이다. 정열적인 멕시코인들의 기질과도 걸맞아 멕시코의 대표적인 술로 꼽힌다. 우리 쿠에르보 공장은 하루에 대략 3만 8천에서 4만 리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은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데킬라 마을에서 술 공장은 한 10개가 넘습니다. 대략 각 공장에서 2만에서 2만 5천 리터를 생산해냅니다. 우리 공장들은 생산량의 50%를 미국, 일본, 독일에 수출해서 멕시코 경제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정열의 술 테킬라. 한 잔의 테킬라는 정열의 민족 멕시코인들을 더욱 정열적으로 만들고 또 낙천적으로 만든다. 정열과 낙천성, 그것은 멕시코인의 특질이었고 그 특질이 석유와 어울려 멕시코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결정지은 것이다. 어찌 보면 이들에겐 오늘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열과 낙천적 기질은 분명 멕시코인들의 장점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서 국가 경제의 급락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은 직업윤리의 부재를 낳고 다시 관료의 나태와 부패를 잉태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결국 그 모든 것이 멕시코로 하여금 손에 자원이라는 보석을 쥐고도 그 보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후진과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리하려는 의지의 부족이 멕시코가 겪은 지난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태양은 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멕시코시는 원래 아즈텍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14세기 초 아즈텍인들은 당시 호수였던 이 자리를 메우고 그 위에 장려한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 뒤 스페인 군대가 아즈텍의 도시를 파괴하고 도시를 다시 건설했습니다. 본래 호수였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 건물들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오른쪽에 보이는 소칼로 성당도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능력과 의지의 지반이 약해 기울어진 멕시코 경제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멕시코에는 지금 새로운 회생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회생의 움직임. 멕시코는 지금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82년 말 미겔 마드리드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는 사회를 병들게 한 나태와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시작했다. 새 대통령이 주도하에 이루어진 재기의 노력은 먼저 정부 주변에서부터 시작됐다. 고급 공무원들의 봉급을 동결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한 수범을 보였다. 대통령의 봉급도 10%를 내렸다. 수출의 다변화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산업 진흥에 힘썼다. 그러나 인플레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었다.
En economía se ha hablado siempre del dilema entre la 경제를 inflación 얘기할 때는 y el desempleo. 항상 인플레와 실업이라는 Este problema 딜레마가 se agudiza en 얘기되는데 un país como México, 멕시코와 같은 que tiene 나라에서는 una población 이 de 문제는 80 더욱 millones 심각성을 de 띠게 됩니다. habitantes, y que si bien ha sido 8천만이라는 capaz de 인구가 reducir 일할 곳을 su tasa de 마련하기란 쉽지 crecimiento 않습니다. demográfico de 3.4% 그래서 얼마 전부터 hace 8 멕시코는 años 인구 a 수를 줄이려는 정책에 2.2% 몰두했습니다만 según las últimas cifras, 매년 70만 todavía 명이 tiene el 실직되고 있어 crecimiento de su fuerza de trabajo 이들을 수용할 que 기업 implica 또는 la necesidad de 일터를 generar 마련해야 하는 nuevas 심각한 fuentes de 문제가 trabajo, 있습니다. cada año por alrededor 인플레 de 극복에 700,000 뒤따르는 것은 empleos. 실업의 증가입니다. Combatir la inflación 멕시코가 지속적으로 normalmente 빠르고 conduce a un 안정된 aumento del 성장을 desempleo. 하려면 Una 인플레를 mayor 강력히 ocupación, 막아야 하고 descuidando la inflación, la 이를 lucha 위해 contra la inflación 우리는 va a 노력하고 producir 있습니다. a la corta o a la larga un mayor aumento en los precios y a la larga un obstáculo adicional al crecimiento. 무작정 방치됐던 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치유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바람직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작은 변화이지만 멕시코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징표라 할 수 있었다. La contaminación en la Ciudad de México se ha 오염 venido 문제는 atacando a partir de 1972년부터 1972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con la formación de un organismo 1982년이 돼서야 para la protección 이 del 문제를 medio ambiente. 분석하는 Originalmente 기관이 este organismo 생겼습니다. dependía de la Secretaría 즉, de Salud 공기 y 오염과 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토지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기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입니다. 먼저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를 고급화시켰습니다. 가장 큰 오염 원인,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것인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으로는 공장들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인구 문제였다. 멕시코의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5%를 웃돌았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유일한 힘이라 믿었기 때문이었고 가톨릭의 임신 중절 금지 조처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구의 증가율이 80년대 초엔 3.4%, 최근에는 2.2%로 줄어들었다. 멕시코인들의 변화하고 있는 의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징표였다.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1.25%에 비하면 아직도 2배 정도 높은 증가율이지만 그것은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아직도 자녀가 많은 가정은 있었다. 애들이 자녀가 지금 몇 명인가 물어봐요. 12. Todo y ¿cuánto cuesta puede ganar un año? 그러나 젊은이들은 대부분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설계를 시작한 것이다. 소도시의 길에서 만난 이 신혼부부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설계를 갖고 있었다. Ellos van a nacer. ¿Con hijos? Nada más uno. Uno. Hijo y hija. Dos. Mujer y hombre. (8천만의) 인구, 1,000억 불의 외채,
한 해 70만 명씩이나 늘고 있는 실직자.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최대의 대학교이자 멕시코의 미래 자산인 우나, 즉 국립 멕시코 자치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멕시코의 장래를 짚어볼 수 있었다. What do you foresee the future of Mexico? Pienso que México, como toda Latinoamérica, es 저는 un gran 멕시코가 potencial.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큰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개발의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멕시코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발전에 대해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멕시코 인구의 40%가 시골에 있고 시골은 도시에 비해서 훨씬 뒤져 있지만 차츰 나아질 것입니다.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멕시코는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끝없이 발전해 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고비는 여태까지 없었던 가장 어려운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더욱 개방된 정책이 요청됩니다. 즉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관계를 밀접히 하고 제3세계와도 손을 잡아 강대국들의 세계 질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잠재력이 다방면에 많기 때문입니다. 후진국들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후진국들끼리 서로의 문제를 토의하고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뿐 아니라 역사, 우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며 이것은 다른 후진국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과 재능이 있는 인재들, 즉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멕시코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립한 이후 미국과의 전쟁이라든가 프랑스와의 분쟁 그리고 혁명의 위기 등 수없이 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때 급성장을 했었고 발전을 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지만은 지금 그 요인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멕시코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자신에 찬 목소리에서 우리는 멕시코의 새 얼굴을 보았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당면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접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는 한 멕시코는 두 번 다시 자원이란 보석을 손에 쥐었음에도 허무하게 몰락하는 어리석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멕시코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집이 없어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나무만을 보고 숲을 봤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소개되는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들. 그들은 현실을 이겨내지 못한 멕시코의 몇 그루 나약한 나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 숲 전체에는 혼란과 좌절을 청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다지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맹했던 저 아즈텍의 후예들인 멕시코인들은 그렇게 21세기를 위해 새로운 각성, 새로운 힘을 기르고 있었다.
아스타 마냐나. 우리말로는 내일 보자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멕시코 취재를 위해 준비하는 동안 멕시코를 알고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충고가 바로 멕시코인들의 아스타 마냐나 기질, 즉 내일로 미루는 기질을 기억해 두라는 말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 바쁠 것 없으니 내일 합시다. 아스타 마냐나. 그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다시 일주일, 열흘로 넘어가는 것이 멕시코인들의 기질이라는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아스타 마냐나라는 말이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일, 보다 나은 미래를 확신하는 멕시코인들의 강한 자신감의 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중진국이지만 내일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지금은 부채가 1,000억 불이 넘지만은 미래에는 그 부채를 모두 갚고 수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아스타 마냐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결코 허장성세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멕시코인들아, 저 위대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아라. 지금 멕시코인들 사이에는 위대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과거의 영광을 미래에 되찾기 위한 각성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